자, 메밀꽃 필 무렵을 볼게요. 이게 원래는 소설이거든요. 이효석 씨가 쓴 소설인데 얘는 이제 각본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입니다. 요런 거를 이제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이런 말은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어떤 갈래가 다른 갈래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이 시나리오로 바뀌었을 때 또는 시나리오가 소설로 바뀌었을 때 뭐 이런 경우들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작품 선정 이유 인쇄 매체가 그러니까 원래 소설이라는 거죠. 소설이 영상 매체로 시나리오로 구현이 되면서 내용뿐만 아니라 심미적 특성, 심미라는 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방식.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영상이 없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죠. 그런데 시나리오는 영상을 통해서 시각적인 영상을 통해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런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방식이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다.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이 작품을 선정했으니까 당연히 그게 시험에도 중요하게 나오는 거죠. 자, 핵심 정의를 보면 갈래가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시나리오의 특징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시나리오는 해설, 아이고 해설을 해설, 대사, 지문, 지시문 그리고 장면 번호 이렇게 돼 있어요. 장면 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시나리오의 요소고요. 그래서 해설, 대사, 지시문 그러니까 주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런 용어들을 또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성격을 보면 서정적이고 낭만적이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이렇게 낭만적인 분위기가 많이 드러나요. 아름답고 뭐 예쁘고 이런 분위기. 배경은 1920년대 강원도인데 1920년대면 일제강점기예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그 원래 이제 이호석 씨가 이걸 썼을 때에도 이에 대한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1920년대면 일제강점기인데 이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되게 배경을 아름답게만 순수하게만 이렇게 그렸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아무튼 그 다음에 주제는 떠돌이의 삶의 애환과 육친의 정이다. 특징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암시와 여운 이건 뒤에 가서 볼 거고 낭만적 분위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소설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졌는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먼저 보면 이제 인물이 아니라 이제 등장 동물이죠. 등장 동물 백근이가 있는데 소설에서는 이름이 없어요. 이게 이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이게 시나리오에서는 이름이 백근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백근까지 이렇게 질 수 있는 짐을 부릴 수 있는 뭐 그런 나귀다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조선달, 뭐 동의, 허생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원래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조선달은 허생원 친구, 허생원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장돌림으로 이 장돌림이라는 건요. 옛날에 3일장, 5일장 이런 것들이 각각 지역에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데는 예를 들어 뭐 10일 날 어떤 데는 장이 열리면 어떤 데는 13일 날 열리고 어떤 데는 15일 날 열리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거길 돌아다니는 거예요. 각 장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뭐 이제 전부 다 가진 못하겠지만 그 장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그걸 장돌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젊은 날 우연히 성서방네 처녀와 하룻밤을 지냈던 추억을 평생 잊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순정남이죠. 순정남 네, 그런 사람입니다. 동이는 24살인데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 장돌림 생활을 하는 청년이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앞부분의 줄거리 장돌림인 허생원과 조선달은 봉평장에 도착하고 허생원은 객주집에서 어린 장돌림 동이가 충주댁과 농탕 치는 것을 보고 혼을 내는데 이 충주댁에게 허생원이 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충주댁은 허생원에게 마음이 없죠. 예, 충주댁이 이제 동의하고 막 깔깔거리고 이제 농담 삼아먹게 하고 막 이렇게 놀고 술 먹고 놀고 있으니 그걸 보고 이제 허생원이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동이를 막 야단을 치다가 때려요. 따귀를 때립니다. 네. 아무튼 이건 이제 질투심 때문이고요. 허생원에게 혼이 나고 밖으로 나간 동이는 곧 돌아와 허생원의 나귀가 동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런 걸 보면 동이가 되게 착하죠? 그죠? 방금 그러니까 딱이 맞았는데 방금 그죠? 방금 딱이 맞았는데 그 따귀를 때린 사람의 나귀를 애들이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걸 가서 알려주고 지금 나귀 큰일 났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나 같으면 그냥 풀어버릴 것 같은데 도망가라고. 네? 아니면 같이 괴롭히던지 뭐 그럴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제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착하죠. 그날 밤 허생원과 조선달은 짐을 싸서 이제 대화장으로 다음 장사할 곳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동이가 그 뒤를 따라온다. 근데 이게 이제 밑에 제가 써놨지만 소설에서는 허생원과 조선달 동이가 원래 동행하는 사이로 같이 장사를 다니는 사이인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소설과 좀 다른 점입니다.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 다음 볼게요. 자, 씬 넘버 요게 이제 장면 번호 시나리오 용어죠. 씬 넘버 메밀밭 사이길 넓은 메밀밭을 가로지르는 끝없는 길 그 위를 허생원과 백근이 조선달이 지나고 있다.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귀를 데리고 따라오는 동이가 보인다. 자, 그러니까요. 소설에서는 원래 같이 떠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동이가 뒤를 따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틸트업. 자, 여기 체크되어 있죠. 시나리오 용어입니다. 카메라를 수직으로 위를 향하여 움직이면서 촬영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던 것이 카메라가 올라가니까 위에서 밑으로 찍는 그런 형태로 되겠죠. 조선달 무심코 뒤를 돌아보고 놀랍니다. 동이로마냐? 허생원. 자, 지금 놀랐어. 따라오는 줄 알고 놀란 거예요. 동이가 메밀밭을 둘러보며 자신의 나귀를 끌고 걸어오고 있다. 씬 넘버 43. 다른 구도의 메밀밭 오버랩. 자, 오버랩 나옵니다. 오버랩.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 다음 화면이 겹쳐지며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는 기법입니다. 이걸 이제 오버랩이라 그래요. 서두르며 길을 걷고 있는 허생원과 조선달. 이제 막 힘들게 빨리 가세요, 빨리. 그러면서 빨리 걸어가는 거예요. 왜? 잡히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빨리 걸어갑니다. 아직도 따라오는가? 동이 녀석 속을 모르겠네. 도대체 왜 따라오는 거요? 저 녀석도 대화장에 가려나? 자, 이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그 추측을 해보고 있죠. 걸음도 빠르고 힘도 센 녀석이 충주댁에서 자고 내일 동이틀 무렵에 발을 놔도 될 것을 이제 발을 놔도 된다는 건 이제 출발이죠. 출발. 여러분, 이 출발이라는 말이 발을 놓다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출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지만 출발하다, 발을 놓다. 출발해도 될 것을 했더니 놀랐어요. 아니 그럼 아까 충주집에서 나한테 딱이 맞은 그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놈이 해코지 하려고 쫓아오는가? 이런 생각이죠. 그러기나 말이오. 저 녀석이 뒤따라오면서 돌뿌리를 들고 해코지를 하면 당연히 재간이 없자뇨. 아이고 더욱 빠르게 걷습니다. 더 빨리 걸어요. 동이가 멈춰서 허리를 숙인다. 자, 이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돌 같은 거를 이제 줍는 줄 알고 조선달이 저놈이 놀랍니다. 여기 보시면 허생원과 조선달이 놀란 표정으로 동이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제 돌 줍는 줄 알고 깜짝 놀란 건데 동이가 신발을 벗어 돌을 털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동이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갈 길 가는 건데 허생원과 조선달이 이제 혼자 찔린 거죠.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어 돌을 털어내고 있다. 요게 이제 오해가 풀리는 상황. 그다음 보시면 허생원을 바라보는 우리 걱정이 너무 심했나? 머쓱한 표정으로 숨을 고른다. 이거 봐, 동이 부릅니다. 계속 신발을 텁니다. 어딜 가나? 어느 장에 가냐고? 아직 안 정했어요. 생원 쪽은요? 우리는 얼굴 한번 아직 눈치 보고 있어요. 우리들 신경 쓰지 말고 동이 가는 대로 가라고. 여기는 뭐 어차피 다 같이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길인가 봐. 대화장이든 뭐 제천이든 다른 길로 가더라도 이 길을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닌가 보네. 자, 갑니다. 허생원과 조선달은 다시 길을 걷습니다. 저 동이 녀석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달 밝은 밤이면 하는 이야기 있잖요. 그 이야기는 한 자락 뽑아보지 그려. 자, 요거 이제 요게 소설에서는 이게 지금 조선달이 그 이야기나 한 자락 뽑아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설에서는 허생원이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 달밤이면 참 그때가 떠올라 이러면서 이제 허생원이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선달은 사실 한 1000번 들었어요. 예, 1000번. 그래서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막 듣고 싶진 않은 거죠.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친구가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주는 착한 친구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조선달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으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생원이 아 물리지도 않았어? 허허 물렸지 물렸어. 그래도 이 달 밝은 밤에 그 이야기를 안 들으면 서운해서 아침에 동트기가 참 섭섭하네. 자 허생원이 이야기를 시작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 이야기가 뭔지는 이제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씬 넘버 44부터 과거로 이제 장면이 전환되겠죠? 네, 장면 전환. 과거 낮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레이션이 있는데 이 내레이션 여기 있어요. 그 시나리오 용어예요. 이것도 시나리오 용어인데 장면 밖의 대사나 인물의 내면, 독백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내레이션은 여기서는 장면 밖의 대사예요. 장면 밖의 대사. 왜냐면 지금 장면은 과거 장면이잖아. 그죠? 장면은 과거 장면인데 이 허생원이 대사 치는 건 현재거든요. 그래서 장면 밖의 대사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날도 어지간히 더웠지 이러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합니다. 젊은 허생원이 백근이의 등에 짐을 싣고 걸어가고 있다. 길 양옆으로 하얀 메밀꽃이 빼곡하다. 메밀꽃 필 무렵이죠. 이게 글로 되어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만 제시가 되는데 장면을 통해서 제시되니까 이렇게 장면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시나리오의 특징이 되겠죠.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20년 전 봉평장에서 허생원은 형편이 어려워진 성서방네의 헌 옷감을 손해를 보고 사줍니다. 이것도 소설에는 없어요. 이거 소설에 없는 부분인데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개연성을 부여하냐? 성서방네가 굉장히 좀 힘들다. 그 집안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 다음에 물레방앗간에서 뒤에 성서방네 처녀를 만나는데 아무런 인연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 아까 이제 봤던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줬던 뭐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날 밤 더위를 식히러 간 물레방앗간에서 울고 있는 성서방네 처녀를 만난 허생원은 손재주로 지푸라기를 꼬아 복조리를 만들어주며 그녀를 위로합니다. 근데 이것도 소설에는 없어요. 이것도 소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허생원이 어느 날 장을 갔다가 너무 더워서 이제 그 시냇물에 멱을 감으러 갔어. 근데 이제 옷을 벗어야 되는데 달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벗기가 좀 그래서 이제 물레방앗간에 들어가서 옷을 벗어놓고 나오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안에 물레방앗간 안에 성서방네 처녀가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둘이 그렇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이제 두 가지나 더 어떤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성서방네 처녀와 허생원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푸라기를 꼬아 복조리를 만들어 주는데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 동의가 그 성서방네 처녀의 아들인 것처럼 암시가 돼 있어요. 확실히 그렇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확실히 그렇다고 나오진 않지만 거의 그렇다. 거의 그런 것처럼 암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그 성서방네 처녀가 동의에게 동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줄 때
뭐 손재주가 좋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허생원이 동희의 아버지임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요. 자,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은 하룻밤에 인연을 맺고 그래서 이제 잤어요. 하지만 다음 날 성서방네 온 가족은 야반 도주를 하고 이제 도망을 가요. 아마 이제 빚을 갚아야 될 게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빚을 못 갚으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허생원은 성서방네 처녀를 찾아 장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순정이죠, 순정. 예? 한 번에 이제 관계를 했지만 그 처녀가 보고 싶고 그 처녀를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 성서방네 처녀와 닮은 여인이 임신하여 배가 불러 있었다는 이야기를 장에서 우연히 듣고 좌절하여 울음을 터뜨린다. 조선달은 허생원에게 언젠간 반드시 성서방네 처녀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씬 넘버 69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소설로 치면 역순행적 구성이죠. 그죠?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왔으니까. 그죠? 역순행적 구성인데 시나리오에서는 이렇게 장면 전환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즈넉해진 얼굴로 걷고 있는 허생원과 조선달. 자네 그 말이 그때는 나한테 참으로 많은 위안이 됐었다네. 자네 그 말 반드시 다시 만날 거라는 말이죠. 지금은 한 20년 찾아도 없으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야. 자, 20년을 찾았는데도 없다. 그럼 이제 못 찾는 거죠 뭐. 그죠? 근데 말이야. 혹시 그때 그 사람이 성서방의 처녀 아닐까? 누구? 그 배불렀다는 딸 말이야. 그 장에서 봤던 사람. 에이 그 사람 싱겁기는.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로 만에 하나 생원 애가 자라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 성서방네 처녀를 닮은 사람이 애를 베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들었잖아요 과거에. 그 애가 만약에 허생원의 아이라면 이런 얘기죠. 나이가 20서너은 되었나? 뒤돌아보면서 저 정도 나이는 됐겠구먼. 생각해보게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어떨까 하고 말이야.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허생원이 동희의 아버지일 수도 있음. 계속해서 이제 이게 암시가 됩니다. 확실히 딱 그렇다 나오진 않지만 계속해서 암시가 될 거예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그렇다. 허생원도 뒤돌아본다. 아직도 뚜벅뚜벅 저만치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는 동희가 보인다. 그 다음 씬 넘버 75. 자, 이제 셋이서 걸어갑니다. 절뚝이며 걸어가는 세 사람. 계부 밑에서 자랐다니. 계부 이제 새아빠죠. 계모가 새엄마고 계부는 새아빠. 계부 밑에서 자랐다니. 생부는 어쩌다가 돌아가셨나? 생부요? 애당초 없었구먼요. 생부가 없다니 그런 법이 어딨어.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이니까요. 제천에서 달도 차지하는 저를 낳고 어머니는 친정에서 쫓겨났대요. 친아버지 얼굴은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 애당초 없는 게 아니겠슈? 자 보시면 제천에서 달도 차지 않은 저를 낳고 쫓겨났다. 이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았다는 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애를 낳았어. 예를 들면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빨라봐야 그때부터 이제 10달 정도 있다가 9달하고 열흘이죠. 9달 열흘 있다가 애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애가 한 5달 6달 만에 나왔어.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그냥 애가 좀 빨리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이제 첫 번째로 볼 수가 있죠. 아무튼 그래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쫓겨났다. 그러니까 이제 미혼모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여자하고 이제 결혼해줄 남자가 많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계부를 만났는데 이 계부가 망나니에요. 그래갖고 때립니다. 동희도 때리고 동희 부인 그 동희 엄마도 때리고 동희 부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동희 부인이 아니라 동희 엄마도 때리고 하니까 이제 동희가 아빠랑 싸우고 그 계부랑 싸우고 집을 나와서 장돌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친아버지 얼굴은 본 적이 없다. 그다음 보시면 오 그랬구먼. 씬 넘버 77 난감한 표정으로 개울을 바라보고 서 있는 세 사람. 지난 장마통에 떠내려간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았구먼 그래. 자 이거 이제 개연성인데 얘네 셋이 이제 물을 건너가요. 다리가 있으면 그냥 다리를 건너면 되는데
다리가 없으니까 요 물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 건너가다가 이제 자빠지고 업어주고 뭐 요런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데 다리가 일단 없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요렇게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선달 할 수 없지 뭐 하면서 이제 바지를 접어요. 조선달이 먼저 자신의 나귀를 끌고 강을 건넙니다. 강을 다 건너고 뒤돌아보며 어여 건너와. 그리어 허생원이 동이를 따라 강을 건넙니다. 허생원은 자신의 허벅지까지 오는 강물에 몸을 가누기 힘들어합니다. 모치는 원래 제천분이신가? 웬걸요? 원래부터 제천에 살진 않으셨대요. 아, 그럼 모친 고향이 어디야? 시원스럽게 말은 안 해주는데 봉평이라는 것만 들었슈. 자, 이거 중요하죠. 봉평, 그러니까 성서방내 처녀의 고향이죠. 그죠? 성서방내 처녀의 고향이 동희 어머니의 고향과 같고, 동희의 어머니가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친정에서 쫓겨났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아 아마도, 그리고 예전에 성서방내 처녀를 닮은 사람이 임신을 한 것을 본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미루어 짐작컨대 동희의 어머니가 성서방내 처녀고 동희가 허생원의 아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암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봉평? 그럼 아버지 성씨는 뭔가? 보지도 못했는데 알 수가 있나요? 지푸라기로 뭘 잘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개연성을 부여하고 허생원이 이제 동희의 아버지임을 암시하는 근거가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성서방내 처녀에게 성처녀에게 허생원이 그 지푸라기로 복주머니를 만들어 줬었잖아요. 그쵸? 그거 지푸라기로 뭘 잘 만들었다고 해서 초서방이라고 했던가? 초서방? 순간 허생원이 발을 헛디뎌 이제 충격,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서 발을 헛디뎠어요. 앞으로 고꾸라진다. 놀라는 동희. 허생원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동희가 허생원을 잡아 일으켜준다. 안 되고 거면요. 자, 업혀유. 아, 괜찮어. 아, 괜찮아유. 어서유. 사투리를 잘 못 써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대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어? 대사를 다 충청도 사투리로 제대로 써놨으면 내가 충청도 사투리로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모치는 원래 제천분이신가? 뭐 이런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건가? 아이고 웬걸요? 원래 제천에 살진 않으셨대요. 아 그래요? 그럼 모친 고향이 어디요? 아니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렇게 좀 써놔야지. 이건 표준어잖아 이거.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색하지.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데만 업혀유 이렇게 해놓고. 자, 아무튼 업혔어요. 그래서 허생원이 이제 고꾸라지고 그 다음에 동희가 업어줍니다. 그 다음 봅시다. 동희가 쉽게 허생원을 들쳐업는다. 생각보다 헷깝네요. 가볍다는 얘기예요. 허생원, 동희의 등이 편하다. 여기서 이제 혈육의 정이 드러난다. 혈육의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슬쩍 못 이기는 척 기댄다. 이렇게까지 돼서 미안하네. 내가 오늘은 메밀꽃이 한 개 듬뿍 취한 모양이요. 근데 이게 약간 전라도 사투리가 섞여 있다. 지금 보니까. 네, 제가 좀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쓰는 편이라 섞여 있네요. 충청도는 조금 다르긴 할 텐데. 듬뿍 취한 모양일세. 동이 그냥 웃는다. 그리어요. 모치는 아비를 찾진 않는 눈치인가?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했는데. 그래. 지금 모치는 어디 계신가? 아직 제천에 있지요. 가을에는 봉평에 모시고 올 생각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우리 두 식구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보시면 이제 요거에 그 여자가 자기를 찾느냐 요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슬쩍. 그 다음에 만나고 싶다고는 했는데 어디 계시냐고 물었고 제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생원이 뒤에 가 보면 제천으로 가자고 해요. 제천으로 가는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 신넘버 78. 타닥타닥 타고 있는 모닥불에 둘러앉아 젖은 옷을 벗어 말리고 있는 세 사람. 오늘 참 이상하네. 어째 물에까지 빠지고 말이야. 뭐 때문에 그랬디야? 실은 아까 나귀 생각을 했어. 나귀? 그려. 저 못난 꼴을 해가지고 새끼를 얻었잖여. 그것도 마을에서 제일 가는 피마에게서 말이여. 맞아. 생원이 장가가는 것보다 더 좋아했지. 저 백근이 새끼 봤지? 귀를 쫑긋 세고 달랑달랑 뛰어다니는 것이 어찌나 귀여운지 말이야. 그러네. 전라도 사투리네.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나귀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두 번째 거에만 줄을 쳐놨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허생원이 자기 자신을 나귀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사하다고. 왜냐면 나귀가 못 낳았어요. 나이도 많고 이제 볼품이 없는데 마을에서 제일 가는 피마 암말에게서 새끼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생원이 나이도 많고 볼품이 없는데 성서방네 처녀 그 제천에서 봉평에서 제일 가는 성서방네 처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이거죠. 그런 점이 공통점이다라고 허생원이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귀 생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백근이 새끼 맞지? 이것도 어찌나 귀여운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귀 새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허생원의 자식에 대한 동의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볼게요. 그래요? 봉평에만 오면 슬그머니 없어지는 게 그것 때문이잖요. 아 예. 자 가다가 보면 대충 말할 테니 부지런히들 가세.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으로 가세. 왜? 왜 제천으로 가요? 동희 엄마 보려고 그러는 거죠. 생원도 제천으로요? 그래 모처럼 한번 가보고 싶구만. 같이 동행하려나 동희? 아 그러지요. 가는 김에 어머니도 뵙고요. 동희 먼저 돌아 왼손으로 나귀의 고삐를 잡는다. 동희도 자네처럼 왼손잡이인가 보네. 예 어머니가 제 생부도 왼손잡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려? 아 놀랍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봐봐.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여기 여러분 요 장면을 보면 요 장면 허생원과 조선달이 둘이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의 이야기를 동희는 몰라요. 그죠? 자, 허생원과 성처녀의 이야기를 동희는 모름.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강을 건널 때 여기 보시면 조선달이 먼저 건너버려요. 그죠? 그래서 동희의 이야기를 조선달은 몰라요. 그러니까 동희의 이야기와 허생원 성처녀의 이야기를 다 알면 아마 동희가 허생원의 아이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다 아는 사람은 허생원밖에 없어요. 조선달은 동희의 이야기를 모르고 동희는 허생원의 이야기를 모르죠. 네, 그래서 허생원만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생원만 동희가 자기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왼손잡이인 것도 이것도 역시 허생원과 동희가 혈육관계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소설에서는 왼손잡이인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끝나요. 그냥 글이 끝나. 그러니까 이런 말이 없어. 어머니가 제 생부도 왼손잡이라고 그러셨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동희도 자네처럼 왼손잡이인가 보네.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동희가 채찍을 잡았는데 왼손이었다. 서술자가. 그게 눈에 들어왔다. 이런 끝이에요. 네, 그래서 허생원만 그냥 속으로 저 왼손잡이인 거 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끝이 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게 이제 생각으로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생각으로 제시할 수가 없어. 말과 행동을 통해 제시되는 문학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선달과 동희의 대사를 통해서 동희가 왼손잡이고 그다음에 허생원도 왼손잡이고 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허생원이 왼손잡이인 건 사실 앞에도 나오긴 나와요. 이 글에는 없지만 중략 부분에 있습니다. 자, 세 사람은 다시 길을 갑니다. 다음에 나귀 새끼 보러 가실 때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보고 싶네요. 했더니 이제는 나귀 새끼 같은 건 안 봐도 될 것 같네. 왜? 내 자식을 찾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식이 없으니까 나귀 새끼를 보면서 이렇게 애정을 쏟았던 건데 내 자식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나귀 새끼는 이제 안 봐도 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선달은 모르니까 왜 팔렸나? 그러니까 조선달은 몰라요. 허허 글쎄 원 사람도 나도 이제부턴 자네처럼 땅땡이나 좀 사볼까? 여러분 땅을 산다는 것은 정착하여 살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여긴 안 나오지만 그 앞부분에서 조선달과 허생원이 대화를 나눌 때 조선달이 땅을 사요. 땅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유 언제까지 이거 장돌림 할 수도 없으니 힘이 드니까 걸어 다녀야 되거든. 수십 킬로미터를 맨날.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이제 정착을 슬슬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허생원은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어? 성처녀나 찾으면 모를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땅떼기를 좀 사볼까? 라는 말은 성처녀를 찾을 것이라는, 성처녀를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처녀를 만나 정착의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네가 땅을 사? 허허,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그럴 생각 없다고 맨날 얘기했었거든요. 방울소리가 밤벌판에 층층 청청하게 울린다. 밑에 보시면 들뜨고 설레는 허생원의 심리가 소리를 통해서 표현되죠. 이런 것도 여러분, 이런 것도 시나리오의 특징이에요. 소설에는 소리가 안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청청하게 울린다라고는 써있겠죠, 소설에도. 근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시나리오에서는 그 화면, 장면을 통해서, 그다음에 소리를 통해서 이게 어떤 소리인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세 사람이 가벼운 걸음으로 달빛 기울어진 길을 걸어간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거 뒤에 학습 활동을 좀 볼게요. 중요한 게 많아요. 일단 허생원과 동의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써보자. 요거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초서방, 그죠? 그러니까 초서방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서방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예, 초서방이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맞고 그 손재주가 좋다라는 이야기죠. 손재주가 좋다. 그 다음에 그 성서방네 처녀를 닮은 사람이 애를 베고 있었다는 거, 그죠? 실제로 봤죠. 그 다음에 허생원의 애가 만약에 자랐다면 동이 또래가 되었겠다. 뭐 이런 이야기. 동이 어머니 고향과 성처녀 고향이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이의 생부도 왼손잡이고 동이도 왼손잡이라는 거. 근데 사실은 동이가 왼손잡이인 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이제 원래 이호석의 소설에서도 이걸 엄청 뚜까 맞았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이가 왼손잡이인 것이 마지막에 암시가 되면서 끝나요. 채찍을 쥔 동이의 손이 왼손인 것을 그 허생원이 보면서 그게 눈에 확 들어왔다 이러면서 끝나. 그냥 그러니까 그게 동이가 왼손잡이고 그 앞에 계속 허생원이 왼손잡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생원의 아들이야를 암시하면서 끝낸 건데 사실 과학적으로 왼손잡이는 유전이 안 된대요. 예? 그래서 이제 이과생들한테 뚜까 까인 거죠. 이호석이 왼손잡이 그거 유전도 안 되는데 왼손잡이라고 해서 아들임을 암시했다고 엄청 까였단 말이야. 역시 이과생들은 생각하는 게 그래. 그렇게 그냥 암시하고 그렇게 문과적으로 딱 느낌으로 딱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동이가 왼손잡이인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동이의 생부가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이 이제 동이의 생부도 왼손잡이인데 허생원도 왼손잡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허생원과 동이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조금 써놓으세요. 그거는 써드릴게. 써놓으라고 하면 안 쓰니까. 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거. 임신해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음.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동이가 허생원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부자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예요. 부자 관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소설이에요. 아까 처음에 나왔었죠.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리적 가치.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자. 그게 당연히 학습 활동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묘사가 쓰였어요. 그죠? 묘사가 쓰였는데 여기 보시면 공감각적 표현도 있어요.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이렇게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그래서 시각적 심상을 청각적 심상으로 달을 숨소리 달이라는 시각을 숨소리 청각으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했다는 건데 저는 좀 납득할 수가 없네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묘사가 쓰였는데 여기 보시면 인쇄 매체는 묘사하고 있어서
상상하며 작품을 읽는데 영상 매체는 영상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현장감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 그러니까 인쇄 매체는 상상을 하게 한다. 그 다음에 영상 매체는 현장감과 생동감을 직접 전달해준다. 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표현 방식은 여기 보시면 이제 틸트업, 그리고 오버랩, 내레이션 이런 그 시나리오 기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시나리오 기법이 사용된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나아가 매체의 특성인데 이제 만화까지. 만화는 좀 특이한 게 두 개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과 이 텍스트적인 것,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 둘 다 있다는 겁니다. 소설은 글만 있어요. 영상에는 글이 없죠. 근데 얘는 글과 그림, 영상이 다 있다는 겁니다. 영상이라고 하면 안 되나? 아무튼 그림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내용이 압축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장면에서 이 장면으로 넘어갔죠. 이 장면 여기는 사실 좀 압축적인 게 없는데 여긴 없어요. 여긴 없는데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 한 컷에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이걸 그릴 수는 없으니까. 자,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그림이 있고 그 다음 컷에 강을 다 건너 후 옷을 말리는 장면은 있다고 이렇게 쳐봐요. 그러니까 만화에서 여기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장면, 강을 건너는 옷을 말리는 장면이 이렇게 두 컷만 나와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이 사이에 다 건너서 옷이 젖어서 옷을 벗고 말리고 있군. 이라고 우리는 머릿속에서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요런 게 뭐냐면 압축적 표현이에요.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이게 만화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한 컷, 한 컷인데 그 사이를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채워 넣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압축적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각 장면은 칸으로 이렇게 구분되고 인물의 표정 드러나죠. 이렇게. 그 다음에 행동, 배경 등은 그림으로 표현되고 대사, 생각, 해설은 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화 매체의 특성이다. 그래서 매체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봤어요. 갈래는 시나리오, 시나리오의 특징, 시나리오 기법이 사용되었다. 틸트업, 오버랩, 내레이션. 이 틸트업, 오버랩, 내레이션이 뭔지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설과 시나리오의 차이. 그 전에 이 틸트업, 오버랩, 내레이션을 뭐라 그랬어요? 창의적 방법. 그죠? 이 방법을 통해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는 거죠. 소설과 시나리오의 차이는 소설은 글을 통해, 시나리오는 영상을 통해 사건을 제시하고, 근데 그 영상이 이제라는 게 이제 대사와 행동이 드러나게 됩니다. 소설은 묘사를 통해 장면을 상상하게 하고, 시나리오는 영상을 통해 현장감, 생동감 있게 장면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선택지에 이렇게 나와요. 뭐 소설의 특징, 소설 인쇄 매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면 현장감, 생동감 이러면 돼.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근데 사실 현장감, 생동감이 드러날 수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영상 매체보단 덜하겠죠. 아무튼 주제는 장돌림의 애환과 혈육에 대한 정의다. 줄거리 정리해놨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이 줄거리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허생원과 동의의 관계를 암시하는 부분, 초서왕, 그 다음에 고향이 봉평이다. 그 다음에 성천하 닮은 여인이 임신한 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왼손잡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